그 추운 겨울 한가운데서 이렇게 남은 가지가 빨갛게 그 물을 먹고 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해요. 이 노자라는 중국의 철학자 있죠. 그 책에 보면은 곡신불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곡신, 곡은 계곡 곡자고요. 신은 귀신 신자고요. 불은 안 입을 자고 사는 이제 죽지 않는다. 죽는다에 죽을 사자고요. 그래서 계곡의 신은 죽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만은 나는 산에 가서 계곡에, 겨울 계곡에 그 빨갛게 물든 거를 보면은 꼭 그 말이 생각이 나요. 곡신불사다라고 해서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욕망 얘기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새로운 얘기, 변증법에 관한, 인식론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욕망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남도 교수 같은 분은 개척정신을 얘기하고요. 또 실패한 자에 대해서 뭐 위로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든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1년이 있습니다만은 병든 현실에서는 병든 현실부터 먼저 개척해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었죠. 또 해민 스님 같은 분은 우리 욕망이 어느 날 너무 과다하다. 자본주의 체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욕망을 끊임없이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일종의 과다 욕망, 욕망으로 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 끝에 아마 우리 욕망을 좀 제한하고 심지어는 욕망을 우리가 버리는 불교적 지혜를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해민 스님의 그런 불교적 지혜에 대해서 이제 비판까지는 못했는데요. 오늘은 그 비판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이 오늘 너무 과다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해민 스님 말씀대로 우리 욕망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만약 욕망을 우리가 완전히 버린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은 생명을 상실한 마치 이 불 꺼진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욕망을 어느 정도 제한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있습니다만은 욕망을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욕망이 우리가 완전히 꺼진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욕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제가 그 한 대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우연히 대구에 내려갔다가 기차 시간이 좀 있어서 다방에, 당시는 다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 카페라고 하지만은 다방에서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때 커피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레지라고 했는데 레저? 뭐 이런 얘기가 왜 그 다방에서 일하는 그 사람 보고 레지라고 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레지라고 했는데요. 커피를 들고 오더라고요. 근데 왜 영화에서 보면 슬로우 모션이 있죠. 아주 천천히 돌아가는 커피를 들고 왔는데 살아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내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야말로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걸어오는데 그 걷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자살하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이제 받았는데요. 그때서 뭐 어떤 얘기를 걸어보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커피를 마시고 왔습니다만 오늘까지도 그 생각이 나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몇 가지 그 욕망을 포기한 사람의 예가 문학 소설가들이 써놓은 예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소설가 이상이라는 소설가 알죠? 그 사람이 쓴 날개란 소설 읽어봤습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니까 다 읽어보셨는데요. 보셨을 거예요. 거기 나오는 남자 어떻습니까? 거기 나오는 남자. 자기 부인은 이제 매춘을 하는데요. 뒷방에 살죠. 그 부인 덕에 이제 산대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죠? 욕망도 없고, 욕망이 없으니까 또 희망도 없는 거죠. 오직 하고 있는 것은 그 뒷방, 골방에 스며드는 햇빛이 스며들면은 거울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그런 이상의 날개에 나오는 그 주인공, 말하자면은 욕망이 완전히 꺼진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또 여러분 뭐 생각이 납니까? 소설에서 이런 인물? 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60년대 소설가인데요. 김승옥이라는 소설가 있습니다. 김승옥. 한때 아주 찬란하게 등장해서 곧 사라져버린 소설가인데요. 그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뭐 1964 겨울도 있고요. 특히 무진기행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데요. 무진기행. 거기도 보면 이제 어떤 남자가 아주 그 안개로 가득 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고향에서 아주 어릴 때 기억을 되살립니다. 6.25 때 이제 어머니 이제 군대 징집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골방에 숨어 있으면서 뭐 수음을 하면서 보냈다는 이제 그런 기억이 남아 있는 곳으로 이제 가는데요. 그게 무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어떤 여자를 만나죠. 여러분 아마 안 보신 것 같아요. 그 무진기. 교사를 음악 교사를 만났는데요. 음악 교사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아주 희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무진이라는 작은 지방에 내려가서 아무 희망도 희망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아무 욕망도 없고요. 오직 뭐 거기에 어떤 그 도시를 탈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 외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 무진기행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보면은 희망이 없이 욕망이 꺼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두 소설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는 뭔가 희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의 소설 날개에 보면은 주인공은 마지막에 뭐 날개가 돋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희망을 되찾는 것 같고요. 욕망을 다시 되찾고 생명력을 다시 찾으려는 그런 기대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무진기행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주인공이 무진을 떠나면서 그 음악 교사에게 뭔가 편지를 보내죠. 같이 아마 떠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또 한 가지 최근에 나온 소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나눠준 그 노트 한번 보십시오. 그 노트에 보면은 이런 소설인데요. 혹 여러분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설가 이름은 박솔매라는 소설가입니다. 박솔매.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무얼 부르지라는 단편집을 모아서 책으로 냈더라고요, 소설책. 근데 우연히 그 소설책을 읽었는데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소설도 아주 그 훌륭한 소설이고, 나 개인적으로 모릅니다만은 아주 훌륭한 소설이고요. 그 중에 이제 소설 가운데 한 가지가 여기 차가운 혀라는 소설이에요. 차가운 혀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은 바로 우리 청년들 자신의 모습을 그려낸 소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바를 하면서 어떤 희망도 상실해버리고
본드를 마시면서 오직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소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사라진, 불이 꺼진 그런 욕망이 없는 그런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읽어보실래? 네. 네. 차가운 혀 2부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차가운 혀. 해방으로서 죽음이라는 계기는 박솔매의 작품에서도 제가 이거 옛날에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박솔매에 대해서 하도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죠. 박솔매의 작품에서도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박솔매의 작품 차가운 혀를 보자. 이 단편 역시 작가는 나의 의식의 흐름을 쫓아간다. 나는 어느 건물의 지하실에 있는 바에서 서빙하는 젊은이다. 나의 삶은 바에서 서빙하는 세계, 즉 사과와 오렌지와 과도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세계이다. 그는 이 삼각형이 무너지면 생존의 의지 자체가 무너질까 두려워한다. 그는 그런 무너짐을 두려워하며 사과 아니면 오렌지를 꽃도 깎는다. 예, 바에서 서빙하는 알바 청년들의 모습입니다. 청년의 모습이에요. 계속 이 읽어보죠. 삼각형의 세계 속에서 누나는 지하실에 일하는 나를 무료로 도와준다. 나와 누나는 오직 육체적인 섹스에 몰두한다. 나와 누나는 맥주잔을 씻는 것처럼 혀를 움직이고 맥주잔을 닦는 것처럼 손을 움직여 섹스를 나눈다. 그런 섹스 속에서 누나에게 남은 것이 신음소리와 웃음소리라면 나에게 남은 것은 차가운 혀이다. 이런 세계의 배경을 이루는 것은 곧 사장이 살고 있는 세계이다. 곧 런던이 의미하는 세계이다. 예, 사장은 런던을 가봤느냐고 주인공에 묻습니다. 런던은 일종의 화려한 그런 세계죠. 욕망이 화려하게 충족되는 그런 세계인데요. 그러나 이 젊은 두 사람은 이런 세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청년은 이런 세계에 대해서 아예 거부하는 마음이고요. 반면 누나는 이런 세계에 점차 끌려 들어가요. 소설을 보면은. 계속 한번 읽어보죠. 사장이 소파로 가서 휙 하고 누웠다. 우리는 갑자기 무대 위에 서게 된 사람들 같은 기분이었다. 텅 빈 바에 음악은 흐르고 관객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누나는 내 어깨에 고개를 묻었다. 이런 주인공의 삶의 모습은 마치 2010년대 우포 세대, 아니 실신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의 모습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박솔매의 소설이 시대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리라. 그러나 날개와 무진기행처럼 박솔매의 작품도 이 시대 고통받는 청년을 형성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박솔매 역시 청년들의 자화상을 통해 해방의 계기로 죽음을 그려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계속 읽어보죠. 차가운 혀의 주인공은 바에서 사장에 의해 잘린다. 예, 쫓겨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뒤에 얘기가 나오죠. 예. 그것은 외부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자신이 이미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그는 사장과 달리 런던에 대한 아무런 욕망이 없다. 그 때문에 그는 살이 쪄간다. 그것은 그의 습관이며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습관이 된다. 반면 누나에게는 런던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다. 그 때문에 그녀는 술이 는다. 사장은 누나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고 그 때문에 사장은 나 때문에 괴롭다. 그는 결국 바에서 잘린다. 네, 바에서 왜 쫓겨나는지 짐작이 가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 한번 보죠. 이렇게 바에서 잘린 다음 나는 드디어 상가 화장실 앞 바닥을 새로 까는 일을 한다. 여기서 나는 본드를 마시기 시작하고 끝내 본드에 빠진다. 나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며 배도 고프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힘껏 본드를 들이마시면 떠오르는 희고 끝없는 커다란 세계에 빠져든다. 네, 희고 끝없는 커다란 세계, 이 죽음의 세계죠. 나의 몸이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면서 나는 점차 죽어간다. 언젠가부터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나는 내 시작이 그랬던 것 같다. 시간이 빨리 흐른 적이 없었다. 늘 하루가 길기만 하다. 주인공인 나가 빠져드는 이런 죽음의 의미는 차가운 혀에서는 더 이상 충분하게 서술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박솔매의 이어지는 작품들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욕망이 꺼진 아무런 희망이 없는 청년들의 모습
오포 세대, 실신 세대의 한 모습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들고 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아마 감이 안 잡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해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년대 이상의 날개, 그 60년대 김승옥의 무진기행에 이어가는 오늘날의 아주 탁월한 작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욕망이 완전히 꺼진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우리는 죽음에 빠지는 그런 인간이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욕망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에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죠? 또 욕망을 완전히 버린다는데도 문제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욕망과 관련해서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좋을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욕망, 자신의 욕망을 나는 이제 욕망은 싫다. 나는 욕망을 떠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나는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경쟁 현실 속에서 투쟁과 투쟁을 거듭하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러실까요? 현실적으로는 좀 실현되기 힘든 것 같죠.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무래도 욕망 가운데 우리가 다 실현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욕망, 그죠? 우리가 그야말로 좋아하는 그런 욕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욕망은 버리고 우리가 가치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 욕망 가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을 추구하려면은 뭔가 욕망을 지배할 수 있는,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철학적으로 정신적인 힘, 우리 영혼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욕망하는 힘이 있어요. 욕망은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죠. 그런데 이런 다양한 욕망 가운데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내게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힘이 정신의 힘이고 영혼의 힘이 아닌가 생각해요. 인간의 이런 영혼의 힘과 정신의 힘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욕망을 아무래도 선택하고 집중해서 추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욕망들이 가운데 있는데 어떤 욕망이 진짜로 좋은 것인가? 그죠? 진짜로 내가 선택해야 될 욕망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다 욕망을 모두 다 충족시킬 수 있다면은 문제 없겠습니다만 우리 그 짧은 인생에 그 모든 욕망을 다 선택할 수는 없으니까요. 뭔가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이 이것보다는 이런 욕망이 더 좋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가치 판단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뭐 먹는 거를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양적으로 많은 것만 주면은 맛있는 음식이다 이렇게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먹는 걸 준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양적으로 다 먹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중에도 맛있는 것을 골라서 먹고요. 그 중에 가장 맛있는 건 뭡니까? 맛있는 것을 먹을 때는 이 맛은 정말 예술적이다, 뭐 아름다운 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음식 가운데서도 그렇게 예술적인 것, 아름다운 맛을 골라서 먹으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좋아하나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어떤 선택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그 총장님은 도서관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면은 제일 기쁘다 그래요. 총장이니까. 그죠? 도서관에 불. 그래서,
하여튼 대학교 교수 연구실에도 불 켜진 것을 보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어떻게 했냐면은 총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집에 퇴근할 때도 불 켜놓고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총장님은 옛날 총장님은 뭐 도산에 불 켜진 게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사랑에도 뭐 좋아하는 사랑이 있겠죠, 그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 욕망들 가운데 비교하고 또 비교하면은 가장 그야말로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바람직한 가치가 있는 것, 그죠? 내가 다른 것은 다 희생하더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자신의 이제 삶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어떤 방향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가지고 있나요? 네, 어떤 건? 잠을 충분히 잔다. 근데 아마 뭐 한 이틀만 이게 잠자면 지겨워서 더 이상 잠 못 잘걸요. 또 뭐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뭐 있습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내가 다른 것은 뭐 포기해?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를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 우리 나한테 질문을 했던 우리 학생들은 그런 욕망 가운데 가장 자기들로서는 바람직한 욕망이 공동체적 삶에 관한 욕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공동체적 삶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은 적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런데 한 가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욕망과 관련해서 다양한 욕망들이 있는데 그 욕망 중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욕망을 우리가 충족하는 방식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망을 그야말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최종 결과를 얻음으로써 그러니까 성공을 함으로써 만족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그 즐거움을 얻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욕망을 얻어서 성공해서가 아니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나의 행위 속에서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행동 자체에서 그러니까 전자가 말하자면 욕망의 결과를 통해서 즐거움 얻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이죠. 그렇지 않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 행위,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술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술가들은 자주 그 말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놓고요. 나중에는 두들겨 부숴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만들 때는 그야말로 완전히 몰두를 했어요. 밥을 안 먹고 며칠 동안 막 그것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즐겁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예술가들뿐만 아니라 스포츠맨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스포츠맨은 금메달 따는 게 목표죠. 왜냐하면 국가에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스포츠맨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스포츠맨은 그와 경기에 참여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활동 자체를 즐김으로써 스포츠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예술가나 이런 스포츠맨을 본다면은 욕망을 최종적으로 충족시켜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충족하는 과정 속에서 그 행위 속에서 즐거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게 나는 자주적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주성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책을 쓴 기본적인 목표가 그런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썼는데요. 자, 하여튼 그건 이제 제 맨 나중에 나오는 이제 결론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욕망에 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철학적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요. 조금 진짜 좀 철학적인 내용이 돼서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3부 진리의 인식과 변증법.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이의 공동체를 위해서라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욕망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욕망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욕망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들 삶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왕따 당하는 거니까 왕따. 그죠? 남들은 여러 사람들 모여서 즐겁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는 사람들이 다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나를 무시해 버리려고 하고요. 그러면은 내 삶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왕따 안 당해봤죠? 우리 민중당 당원들은 되게 참 성격이 좋아서 늘 다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왕따를 당했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성격이 좀 개포가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왕따를 좀 많이 당했는데 그런 점에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심지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보면은 왕따를 당해서 자살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또 거꾸로 사람들이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려 놀 때 보면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젊은 청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서 희닥거리면서 노는 거 보면 정말 아름답고요. 심지어는 왜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열차간, 전철간에 보면은 중년들이 동창회를 하고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마치 자기들 세상인처럼 전철 안에서 왁자지껄하게 떠들썩하게 떠드는 그런 남자들 있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밉죠, 그죠? 전철에서 떠들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사람들 삶에서 오래간만에 동창들 만나가지고 술 한잔 했을 때 그게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참기도 하는데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은 역시 여러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살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 삶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공동체 삶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절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나한테 로세터를 아시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난 사실 우리 학생들이 묻기 전에 이 말을 몰랐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화장품 회사가 나오더라고요. 로세터 무슨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찾아보니까 로세타라는 미국의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이 미국의 장수촌으로 유명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서 학자들이 왜 이 마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까 싶어서 조사를 해봤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이유는 없고요. 이 마을은 일종의 이태리 이민들이 건설한 그런 마을인데 이태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가부장적이에요. 가족적이에요. 가부장적이라보다도 가족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가부장적인 요소가 강한데요. 왜 이태리 사람들이 대부 이런 걸 만든 것도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태리 사람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로스마을 건설했는데 자기 나라의 문화, 가족적인 그런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마을이지만은 일종의 가족 공동체적인 그런 마을이어서 이런 공동체적인 삶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오래 살게 됐다, 장수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인터넷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는데요. 뭐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요. 혹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내가 여기 적어놨죠. 순창에 가보면은 나는 이게 전북인지 전남인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북장수마을이라는 게 있대요. 가보셨습니까? 거기도 보면은 남원양시의 집성촌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인 장수촌이라고 해요. 역시 마을 공동체, 가족적인 공동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들을 본다면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공동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다 알다시피 이 공동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옛날에는 자연적인 공동체가 있었죠. 소위 가족 공동체입니다. 친척 공동체이고. 그러나 이런 가족 공동체 이런 것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오면서 핵가족 체제로 이제 무너져 버렸고요. 심지어는 이제는 핵가족 가족 체제조차도 이제 해체돼 가지고 오늘날은 심지어는 가족이 사라진 사회, 가족 해체 시대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런 자본주의 사회 현실 앞에서 가족 공동체는 자연히 무너진 것 같아요. 또 왜 소위 아까 동창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정의 공동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학교 친구들 또는 마을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이런 공동체도 있었는데요. 이런 우정의 공동체도 아주 대단히 끈끈하기도 하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런 친구들 몇 명 모여서 우리는 정말 헤어지지 말자. 이렇게 그야말로 도원 결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나중에 결혼해서도 한 곳에 모여서 살자. 아랫집에는 네가 살고 아랫집 밑집에 오면 내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자.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우정의 공동체조차도 세월이 지나니까 자연히 무너지더라고요. 물론 어느 날도 이제 만나긴 합니다. 뭐 동창이라는 이름으로 만나긴 하는데요. 만나고 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안부 뭐 이런저런 안부 묻고요. 또 동창 누구누구 소식 묻고요. 그런 다음에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고 이제 가자 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마는데 역시 자본주의 현실 하에서는 이런 우정의 공동체도 유지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우정의 공동체 역시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공동체이죠. 그래서 자연적인 공동체는 현실의 힘 앞에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다른 공동체는 불가능한 건가? 우리 사회과학자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사회과학자들 역시 인간 삶을 이런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찍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사회적 공동체를 제안해 왔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르크스의 소위 공동체. 그거는 소유가 완전히 국가에 의해서 국가가 완전히 소유를 갖고 있는 그런 한데 사회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하는 이런 공동체인데요. 흔히 우리가 이것을 공산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한때는 약 100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던 것 같아요. 물론 아직까지도 몇 개 국가에서는 남아있고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힌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공동체가 소위 무정부주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공동체입니다만은 약간 소규모 공동체죠. 그죠? 소유를 소수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국가나 사회 전체처럼 아주 대규모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 집단이 공동적으로 소유하는 이런 체제. 요게 소규모 공동체 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아나키스트는 이걸 번역하면서 꽃민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꽃민. 그런 공동체를 구성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런 공동체 가운데도 많이 남아있는 게 있답니다. 어떤 게 있나요? 혹 기억나는 게 있나요? 협동. 왜? 협동조합도 일종의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는 삶의 전체를 이렇게 공동적인 삶을 살지는 않는데요. 일부분, 생활의 어떤 일부분은 이런 공동적으로 구성하려고 한 건데, 그런 협동조합도 오늘날 그 흔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장난감 이런 거 있죠. 왜, 그 색깔 칠한 나무 토막 만들어내는 몬드리안, 이런 장난감 압니까? 색깔 칠해 놓은 이제 나무 토막인데 이걸 쌓아가지고 성을 만들기도 하고 뭐 쌓아가지고 뭐 다른 걸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장난감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 몬드리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몬드리안 미술 도구도 있고요. 여러 많은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페인에 본부가 있어요. 근데 그 몬드리안 그 회사는 몬드리안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야말로 공동으로 소유하고요. 공동으로 노동하고 공동으로 분배해서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상당히 이제 예술적인 그런 상품을 만들어내서 국제적으로 아주 히트를 쳤었죠. 그래서 돈도 상당히 많이 벌고 있고 공동체 가운데 운동으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한 100년에 걸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 하나의 전체가 이런 소규모 공동체를 만들면서 유지되어 온 역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를 공동체로 만드는 이런 공산주의는 한 100년 동안 그래도 실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사회 전체적으로. 그러나 이런 아나키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회 전체에서 그렇게 실험을 한 적은 없고요. 몇 개, 마치 점처럼 살아남은 그런 공동체만 있는데 역시 역사적 현실에 있어서 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절, 로세토를 아시나요? 라는 그 얘기는 대개 이런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새로운 공동체의 꿈.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정의 공동체라든가 가족 공동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라는 얘기, 또는 마르크스의 뭐 공산주의라든가 또는 아나키스트의 이런 소규모 공동체도 실패로 돌아갔다는 뭐 그런 얘기 소개를 했고요. 이제 마지막에 사이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이제 공동체 가운데 이런 공동체도 있지 않는가. 우리가 앞으로 이런 공동체를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소개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어떤 얘기인가 한번 소개를 할까 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동체의 꿈이 실패로 돌아간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어떻게 본다면 아직도 공동체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런 공동체 속에서 자본주의라는 현실의 파도를 헤치고 살아남은 힘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내가 발견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 자리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영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 본 적이 있나요? 까미유 크로델이라는 영화인데요. 까미유 크로델이라는 사람은 그 유명한 그 미술 조각가죠. 로댕의 작품 중에 일부를 맡아서 했는데요. 나중에 로댕을 사랑했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로댕한테 결혼하자고 했는데요. 로댕이 들어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만 화가 나서
로댕과 헤어지고요. 나중에는 그 때문에 오히려 로댕을 미워하고요. 심지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바뀌어서 로댕이 나를 박해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일종의 피해망상증, 박해망상증에 걸렸던 화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이 소위 이제 정신병원에 집어넣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남겨놓은 작품들을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여성 조각가로서는 여성 조각가로서 일찍부터 활동을 했던 대표적인 그런 조각가이죠. 이 사람의 생애가 워낙 그 뭐랄까요? 파란만장하다 할까요? 좀 독특해서 영화 감독들이 이 사람을 영화의 주인공으로 삼아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80년도 말인가요? 88년도인가요? 이자벨 아잔이라는 프랑스 여배우가 등장한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그거는 그야말로 이 사람의 생애에 충실하게 그려낸 일종의 정기적인 그런 작품인데요. 제가 지금 소개하려는 작품은 그 작품은 아니고 이 까뮤 크로데를 소재로 한 작품입니다만은 2002년인가 그때 2013년도에 나왔네요. 브루노 디몽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만든데 이 작품은 까뮤 크로델이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자기 동생을 제발 좀 나를 꺼내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 동생이 이제 와요. 자기 동생은 뭐냐면 상당히 카톨릭 신자인데요. 자기 누나를 이제 꺼내러 왔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가버립니다. 그 때문에 이제 까뮤 크로델이 이제 절망하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정신병원을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 정신병원에 죽게 됩니다만은 요 영화는 까뮤 크로델을 이제 동생이 찾아와서 까뮤 크로델을 만나는 그 얘기, 한 이틀간 걸친 그 얘기만 이제 영화로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거기 이제 까뮤 크로델의 어떤 내면, 정신적인 어떤 갈망들, 그러나 차가운 어떤 사회 현실들을 아주 잘 그려낸 작품이라서 꼭 여러분들도 한번 보셨으면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은 단 한 장면이에요. 계속 한번 읽어보죠. 나는 언젠가 카미유 클로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브루노 디농이 감독했고 줄리엣 비노시가 주연을 맡은 2013년도 작품입니다. 20세기 초 프랑스 여성 화가였으며 조각가 로댕의 애인이었고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을 일부를 만들었으며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정신병자 수용소에서 30년을 살다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친 카미유 클로델의 삶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여배우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으로 나온 1988년 작품으로 같은 제목의 카미유 클로델이 아니고 최근에 나온 영화입니다. 두 작품 모두 카미유 클로델의 생을 다루었지만 이자벨 아자니가 나온 영화는 화가 카미유의 비극적 생애에 초점을 맞추었고 반면 비노시가 나온 영화는 카미유가 정신병원에 끌려간 이후 그녀의 정신적 구원에 관한 물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구원에 관한 물음을 다루고 있었어요. 좀 종교적 냄새가 납니다. 네, 한번 계속 읽어보죠.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정신병원의 환자들, 거의 치매 수준의 환자들과 카미유 역시 병원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자신은 멀쩡하다고 주장해요. 하지만 편집증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들을 간호하던 수녀들과 함께 산에 오릅니다. 산에는 세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산길에는 투명하게 빛나는 돌조각이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흰 바위산과 푸른색 하늘, 푸른 옷의 환자와 수녀가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감동적으로 만드는 것은 수녀와 환자가 서로 부축하며 마치 하나로 엉킨 것처럼 천천히 산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감독은 이 장면에서 세찬 바람 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솟아나오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다른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비틀거리고 뒤뚱거리며 한없이 느리게 하지만 쉬지 않고 산을 오를 뿐인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게 교회라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신은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서로 의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모자라고 더럽고 약하고 심지어는 악하기도 한 사람들이 이루는 그 사이는 오히려 성스럽고 완전하다는 것, 그래서 바로 거기에 신이 내재한다는 것, 감독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닐까. 네. 이 영화에서 그 영화의 가장 이제 정점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 장면이 있습니다. 다른 장면, 다른 내용도 없고요. 말도 안 해요. 어디 수녀와 그리고 병원의 그 사람들, 이제 환자들이죠. 이 서로 이제 뒤엉켜서 산을 오르는 장면인데요. 아주 천천히 걸어갑니다. 뒤뚱뒤뚱 걸어가면서요. 근데 이제 감독은 이제 아주 세찬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 소리를 아주 크게 들려주죠. 뭔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 감독은 우리에게 뭔가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 까뮤 클로델이라는 이 주인공이 요 장면을 통해서 뭔가 정신적인 구원을 얻은 듯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소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이의 공동체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라는, 내가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기독교도 좋아하고 불교도 좋아하고 그래요. 모든 종교를 상당히 좋아해요. 동학도 좋아하고요. 그러면서 한편 뭐 마르크스주의고 유물론자고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어떻게 성립했는가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교회 기독교 신자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여러분 중에 없나요? 성경 안 읽어봤겠네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신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치 하늘에서 불길이 내려와 가지고 신자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기절이 나와요. 이게 교회의 최초 시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교회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는 교회의 집, 건물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개인이 교회도 아니고요. 보통 카톨릭은 이런 커다란 성당을 교회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또 개신교도들은 대체로 교회 꼭 뭐 그런 성당이 필요하냐? 우리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래서 개개인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은 개인도 아니고 그런 집도 건물도 아니고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죠? 마치 성령의 불길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퍼지는 것처럼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사이가, 개인과 개인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이의 공동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넓혀서 확대시킨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공동체는 이런 사이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공동체란 어떤 집단도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개인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개인적으로 흩어져서 개개인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세계도 아니고요. 개인 자율성을, 자주성을 지키면서도 서로가 서로 협정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사이의 공동체가 만약 가능하다면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이런 사이의 공동체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한번 써봤어요. 제 철학적인 이제 그 연구의 목표도 대체로 이제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인간이 뭐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 그죠?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짐승과 같은 게 아니냐, 그죠? 이런 이 원숭이로부터 사실 인간이 진화된 게 그렇게
자연의 긴 역사에 비춰본다면은 그렇게 오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이런 참 아름다운 사이의 공동체와 같은 것을 형성할 수는 없을 거다라고 좀 절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에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절을 한번 써봤습니다. 내 마음대로는 사람은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꽃보다 뭐 사람이 아름답다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처럼 사람에게는 어떤 영혼이 있고요. 영혼은 자유를 추구하고요. 또 아름다움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은 뭔가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은 따라서 사회의 공동체라는 것도 언젠가는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이제 내 희망 섞인 얘기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욕망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어떤 공동체적 욕망이 바람직한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얘기 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새로운 공동체로서 사회의 공동체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하도록 하죠. 예. 아까 몬드리안 공동체 말씀하셨는데요. 그거 혹시 몬드라곤 몬드리안은 참 그 화가의 이름이고요. 몬드라곤 공동체 맞아. 아, 네 맞습니다. 몬드라곤이 그 스페인에서 재계 순위도 7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아주 예술적 상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성공했다고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재계 7위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 대우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 아니 그래도 예. 공동체적인 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협동조합이 예, 협동조합으로.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지금 최근에 많은 협동조합이 시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서울시나 이런 데서 뭐 지원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편은 어떤가요? 잘 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꽤 큰 데는 이제 생협 같은 데는 이렇게 네. 뭐 시골에서 물건 사오고 이렇게 직거래하고 예, 맞습니다. 예. 제도 몇 개 이제 예. 와, 우리 마을에도, 우리 동네도 보면은, 생협 그게 있는데, 그건 제법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것도, 협동조합식 이런 방식을 유지하고 있나요? 예, 근데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약간 협동조합 중에서도 자본이 투입되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네. 경영하고 그 조합원들하고 분리해서 경영은 일반 기업처럼 돌리면서 협동조합은 그 지분만 갖고 있고 그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방식도 있는데 이제 그 점에서 약간 비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계 삼성이다 뭐 그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업체도 있고 잘하는 그런데요. 사실 그 협동조합 하는 입장에서 몬드라곤이 거의 되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업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저도 상당히 우리 사회 현실을 개혁하는데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는데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변산 이제 대학 교수였다가 일찍 정년퇴직하고요. 그 돈을 모아가지고 변산의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퇴직금을 가지고 변산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분은 특히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감성적으로 자연 속에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면서 동시에 그런 자연 교육, 일종의 대안 교육이죠. 감성 교육을 같이 하는 그런 학교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변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쪽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걸 하다가 우리나라의 아이들의 감성과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교과서, 동화책 이런 게 너무 없다. 전부 다 그 외국의 그런 동화책을 그냥 수입해다가 이렇게 번역해서 판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그것을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글쓰기 하시는 분이 있죠. 그 교사들 가운데 이호덕 뭐 어린아이 글쓰기 운동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출판사를 만들었습니다.
보리출판사라고 하는 건데 혹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리출판사,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보면 되게 보리출판사 나온 동화책도 한두 권 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이 이제 그 출판사를 만들면서 이 출판사를 일종의 그런 협동조합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건 내게 아니고 이게 직원들 전체가 공동적으로 운영하고 하는 그런 회사로. 근데 아주 상당히 성공한 것 같아요. 아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쉬었다가 5분 뒤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